2차 전지 빅뱅 폭발이 25년, 26년이라고 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 흐름도 25년, 26년쯤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1차 빅뱅 폭발 때까지 여러분들이 비중 실어서 열심히 투자하면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 가족하고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때쯤 무리하지 않고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26년까지 그게 이른다. 제가 22년 8월에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 책에서 제가 이미 그 인플레가 온다. 인플레가 오면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 높다.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 거품은 싸그라들 수밖에 없다. 집값은 쉽게 말해서 5, 6년간에 걸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지 않다.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정도로 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한국 가게도 그 배터리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부의 내용이었고요. 향후 뭐 한 5년 정도는 그 부동산 가격은 빠질 거고, 반면에 배터리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할 테니 배터리 산업에 투자해라. 이 이야기를 사실 제가 저 책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저기 나오지만 그 목차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5단계,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을 유지하고 거래량 급감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히 투기가 심했던 지역부터 이제 집값이 일단 확 빠질 텐데, 그게 이제 갭 투기와 연끌 투자 집중 지역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어떤 부동산 버블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 강남조차도 약세를 보이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 좀 더 지나가면 빚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와 연끌족 불황 현상이 생겨난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2030 뭐 또 40대 전반까지의 연끌족들이 과도한 그 부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생활비를 졸라매고, 심지어는 아이 출산과 육아까지 포기하거나 미루는 연끌족 불황 현상이 생겨날 거다. 뭐 이런 이제 진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5단계로 디너전 주택 공급과 인구 충격이 만나면서 생각보다 더 주택시장 침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 약간씩 어긋나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저 부동산 시장의 5단계를 지금 계속 밟아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22년 11월 21일 날 그 5년 동안 2차 전지 투자해서 5년 후에 빚 없이 집 사라,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5년 후라는 건 일단 부동산 가격이 5년 정도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그 2차 전지 투자하라는 건 26년 빅뱅 폭발까지는 투자해보자. 22년, 사실 23, 24, 25, 26, 4년인데 저 시점에서 이제 22년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5년 정도 투자하면 집값은 많이 내려가 있을 거고, 반면에 2차 전지 섹터에 제대로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몇 배로 불어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저 방송을 저런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접대 이어서 이제 2주 후에 저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다시 했습니다. 향후 5년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 해서 22년 12월 6일 날 방송을 했었네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현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저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국적인 집값 하락 현상에 이어서 2024년부터는 3, 4년간 꾸준한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역별로 이제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업체 경영난이 이제 심화하고, 그래서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24년, 25년까지 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저축은행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며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저기 이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업체들까지 이야기한 건데, PF 뭐 부실 현실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난 완화가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역전세난도 심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지나야 되지만, 당장은 은행권이 좀 괜찮다고 하지만 은행권도 결국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그 더 이상 가계부채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우스푸어들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권 연체 및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구간이 24년, 25년 정도에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같이 연동돼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하우스푸어 문제가 24년, 25년, 26년 가면서 되게 본격화할 거다. 이게 왜 그렇게 판단하냐 하면 그 집값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동원하고 그 집값이 일정하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웬만큼 버텨요. 그러나 이게 이제 집값 반등이 그 쉽게 나타나지 않고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은행권 연체 및 부실채권 증가도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물량이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구간이 25년, 26년. 보통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 그때가 집값의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한 25년, 26년, 길어지면 한 27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25년, 26년에 빅뱅 폭발하고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또는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은행권 연체 및 부실채권 증가가 정점을 기록하는 구간이 바로 25년, 26년 2차 전지 빅뱅 폭발 그 시기하고 공교롭게도 되게 맞물려 있다. 저거는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 섹터의 빅뱅 폭발은 사실은 뭐 전망보다는 이미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상 거의 뭐 정해진 미래에 좀 가깝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저 흐름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2차 전지 빅뱅 폭발이 25년, 26년이라고 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 흐름도 25년, 26년쯤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1차 빅뱅 폭발 때까지 여러분들이 비중 실어서 열심히 투자하면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 가족하고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때쯤 무리하지 않고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좀 변수로 추가로 많이 안 넣은 건 그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에 그치지 않고 27년, 28년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또는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세가 되게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그러나 그냥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정말 이제 그냥 가족들과 살아갈 보금자리 한 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고 나서 집값이 크게 안 올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 공간을 마련해서 가족들과 살아가면 그 자체로 충분한 효용 가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추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집계를 하면서 그 작성이 된 겁니다.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게 눈에 안 띄는 흐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어쨌거나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서울을 기본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좀 보자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 지역, 핵심 주택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울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을 그래요. 이게 실거래가라고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른 명목 가격 지수인 거고요. 인플레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5억 하던 아파트가 뭐 10억 한다 그러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나타낸 거지만 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으로 오르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만약 50%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2배가 오른 게 아니라 한 뭐 50% 남짓 채 안 되게 오르는 그 일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상대 가격 이걸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실질 가격 기준으로 나타내면 부동산 가격은 그 뚜렷하게 사이클을 나타내요. 보통 5, 6년, 6, 7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는 편인데 2000년대를 따져보면 그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2007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을 그렸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저기 보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죠. 2008년 한 중반 이후에 금융위기 여파로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집값이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다시 2013년 한 12월까지 그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거나 뭐 약세를 보이는 이런 구간이 있었죠. 2020년까지 또 7, 8년 가까이 21년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 구간. 그 다음에 21년부터 꺾여서 다시 5, 6년간 또는 6, 7년간의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22년에서 이제 24년 2월까지 왔으니까요. 예, 한 2년 정도 지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 이상은 집값이 더 내리막길 또는 약세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이클 흐름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난다. 그 2008년 고점을 찍고 2013년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던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 데자뷰 비슷한 느낌으로 그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뭐 그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흐름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 뭐 버블 7이라고 그 당시 불렀죠. 그런 부동산 핵심 지역은 2007년 초가 고점이었고 또는 강북까지 서울 강북까지 노도강 3구까지 포함하면 2008년 상반기가 정점이었는데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이제 본격화하면서 금융위기 이제 폭발하면서 실거래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뭐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또 정부의 각종 건설 경기 부양책 뭐 이런 얼마 전에 있었던 뭐 특례 보금자리 론 그 또는 미분양 매입 뭐 이런 정책들처럼 그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그런 비슷한 류의 정책들을 다 구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나 시장에 대응하는 정부의 어떤 각종 대책이나 이런 흐름들이 거의 데자뷰처럼 닮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200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딱 10개월 올랐거든요. 2008년 8월에 제가 이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 저렇게 이제 급반등해서 2009년 10월에 제가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서,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2013년까지 대세 하락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추이를 최근 걸 보시면, 최근 사이클을 보시면, 뭐 2019년부터 해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이제 엄청 풀리면서 21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은 게 뚜렷하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저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제가 이제 집값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높은 수준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저것도 딱 10개월 반등했더라고요. 10개월 딱 반등하고 다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장면이 뭐냐면 이때는 그 2008년에 급락했던 것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상쇄하고도 넘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반등세가 거세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뭐냐? 반등은 했는데 반등의 폭이나 강도가 2008년 당시, 2009년 당시하고는 크게 차이 날 정도로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만큼 이번 부동산 시장 하락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다. 이걸 저는 오히려 보여주는 지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2021년 상반기에 찍은 정점 근처에도 못 갔거든요. 못 가고 다시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반등의 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또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나 또는 뒤에 보여드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21년 이 무렵에 이제 그 이른바 영끌족,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이제 저 유동성 폭격을 퍼부으면서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죠. 그런데 그 이후로 21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 확 위축되고, 여러분들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그 2만 호 수준을 2만 호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그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한 3만 후반 4만 초반 정도까지 거래량이 늘어났으나 다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냐? 2만 몇천 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근데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냐? 21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좀 저조하다고 할 때도 보통 4만 정도가 바닥권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세요. 2012년 무렵에 저때가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예, 정부가 뭐 이때까지 하면 뭐 취득세 깎아준다 등등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막 널뛰기 할 때, 예, 그때를 제외하고는 보시면 거래량이 좀 적은 구간, 약간 바닥 구간이 언제냐 하면 4만 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21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거의 4만 호 밑으로 돌아요, 지금. 예, 그만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코로나 시기에 싼 이자 활용해서 집을 무리하게, 예, 그때 이자 싸다고 무리하게 이제 땡겨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몇 년치를 이미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기 때에 비하면 훨씬 높죠. 경기도 뭐 지금 당장 크게 좋지가 않죠, 대체로. 이런 상황이니 집을 사줄 수 있는 거래량이 붙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위축돼 있다는 거고요, 거래가. 예, 이건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몇 채나 될까요? 대략 한 200만 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0만 호. 인데 그 중에 아파트를 한 70%, 80% 잡으면 150만 호 정도라고 보면 150만 호인데 한 달 거래량이 지금 1000건 이렇다는 거거든요. 1000건, 2000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게 씨가 말랐죠, 진짜. 집값이, 예,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거쳐서, 예, 하락했다가 정부 부양책에 따라서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약발이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세를 접어든다. 물론 미국 연준이 올해 하반기 되면은 분명히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 한국의 이제 그 시장 금리도 따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금리 낮아진다고 뭐 코로나 시기 때처럼 그런 식의 그 초저금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여전히, 예,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예, 사람들이 이미 몇 년치 저 주택 소비를 이제 당겨와서 다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수요가 회복되려면 제가 볼 때는 3, 4년 이상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 구조나 가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 주택 시장의 침체가 조금 더 길어질, 예,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주택 수요 연령대가, 핵심 수요 연령대가, 예, 30대 후반에 40대 전반, 그 다음에 이제 50대 전반인데요. 30대 후반하고 40대 전반에 이제 첫 집을 사고, 또 그 다음에 50대 전반에 좀 뒤늦게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사거나, 아니면 그 이미 이제 좀 뭐 집을 산 사람들이 자녀 출가를 앞두고 한 채를 더 사거나, 또는 뭐 집을 좀 넓혀가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저 세 개의 연령대가 주요 주택 매수 연령대의 핵심이고, 저 연령대 가구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뭐 쉽게 말해서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 약간씩 물결을 그리지만 주택 매수 연령대별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생계 연령대를 분리해서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이걸 합쳐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요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 통합 증감, 네, 3개 구간의 연령대 가구 수를 통합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특히 2024, 25, 26년에 그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가 감소하는 폭이 지금까지 어떤 구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대 후반 가면 다시 이제 그 가구 수 줄어드는 현상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2030년대 넘어가서, 예, 다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나는데요. 어쨌거나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예, 26년까지 그게 이른다. 기회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에서 제가 4부에, 예, 썼던 내용입니다. 뭐 가계부채 부동산 이야기까지 하면 되게 좀 우울할 것 같아서, 예, 4부에 제가 희망의 이제 단서들을 써놓았는데요. 저게 이제 뭐냐 하면, 예, 배터리 산업에서 기회를 본다. 후반부에 보면 불안기 투자는 다르다고 해서, 예, 제가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접근법에 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